한번 가보죠. 이제 비과세부터 여기서 이제 책 끝날 때까지 강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아마 언제 끝날지 몰라도 끝날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제 파산 선고 처분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파산 선고 처분.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봐요. 요거는 양도로 봐요.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처분은 뭘로 본다겠는가? 양도로 보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경작상 필요라는 멘트가 나오면 반드시 그 농지에서 몇 년 농사짓고 살아야 되고 3년 반드시 오고요. 3년 이상 농사짓고 살아야 되고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되면 그때 가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세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큰 편에 3분의 1이었을 때, 큰 편에 4분의 1이었을 때, 큰 편에 5분의 1이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큰 편에 3분의 1이면 4분의 1 이하라겠으니까 3분의 1이면 비과세다, 과세다. 4분의 1이면 자, 이하라겠으니까 4분의 1 들어가니까 비과세다. 5분의 1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 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3번은 이거는 학생들 시험에서 최근에 전번 달에 학생들 시험에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데가 요 지문이에요. 이제 나와 배우자는 언제나요. 밑 그랬으니까 나와 배우자 내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다. 나의 배우자는 나하고 봤을 때 같이 살아야만 배우자란 여인가 안 살아도 배우자란 여인가? 안 살아도 같이 살든 안 살든 내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요. 근데 단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이혼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봐요. 이혼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도 내 배우자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일시 태거자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태거한 사람이 있으며 우리 집에서 잠깐 주소로 옮긴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 세대원으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일시 태거한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세대원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일시 태거자가 있어도 이 사람도 동일 세대원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으로 가보죠.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분화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라.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봐라. 이제 5번은 요거 해석을 약간 못하신 분이 있어요. 5번 지문 해석을 약간 잘 못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경우는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공동소유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럼 내가 공동으로 가진 집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집을 팔았을 때는 주택을 몇 개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았다는 얘기인가? 두 개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팔았으니까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이외의 다른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집에서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는 과세 대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6번은 다가구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는 그때는 주택이 몇 개인 걸로 보면 되고 한 개 단독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가진 사람 이 중에 누가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준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주택 한 개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지만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모셨을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10년 안에 팔면 되는데 그 부모님의 나이가 몇 세 넘는 부모님은 모실 수 있다. 60세. 말은 60세인데 진짜로 60세 된 부모님 모셔라 그러면 못 주겠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60대 넘은 사람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우리 부모님 60대 되면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산다 하겠는가요? 그냥 나 못 살아 그러겠는가? 아니, 산다 할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60세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나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바꾸고 있으니까 출제 위원들이 계속 여기 시험 문제네요. 나이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부모를 모실 때 같이 부모하고 내 집에 나하고 부모가 같이 살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는 나이가 취득세에서는 몇 세가 넘으면 별도의 세대로 보던가요? 그때는 60세가 아니라 60세보다 조금 더 높아요. 65세. 취득세에서는 65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제 부모하고 나하고 각각 살고 있다 세대를 합쳤어. 부모하고 세대를 합쳤더라고 몇 세 이상의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은 특혜를 주고 종부세에서는 몇 세? 60세. 종부세에서는 합치고 나면 몇 년간 특혜를 주고 10년간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도 국세니까 60세 넘으면 10년간 똑같아요. 60세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습니다. 또 결혼했을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고 5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습니다. 10번 같은 경우 이건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오기 좀 힘들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집과 그 밖의 주택, 그리고 도시에 있는 주택과 제가 수도권 밖으로 잠깐 내려가서 거기서 임시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럼 수도권 밖에 있는 집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발령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네. 그러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더라도 돌아오고 나서 수도권에 있는 그 이외요, 그 밖의 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2년 안에다 3년이다. 3년 안에 팔면 돼. 이거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시험에 문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나올 일은 없을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발령나서 내려가서 수도권 밖에서 집을 하나 샀어. 그러면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돌아오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3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자, 영농이네. 기농주택. 그러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도시에 있는 집을 빨리 팔아라 그런가요? 좀 여유있게 팔아라 그런가? 자, 여유있게 팔아라 그랬으니까 몇 년 안에 팔아라. 금방 하시네요. 여유가 5년밖에 안 돼요. 5년 안에 팔아야.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제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이 주택을 수용을 당해버렸네요. 집 한 채를 수용을 당하면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다. 안 채워도 비과세다. 안 채워도 비과세인데 만약에 일부만 수용을 당했을 때는 여기서 짜투리로 일부만 수용을 당했을 때는 그 남아있는 짜투리는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는다. 그것도 5년이에요. 5년 안에 팔아야 짜투리는 잔존주택 있죠. 수용당하고 남은 잔존주택은 수용당하고 5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13번이네요. 13번은 소실만 생각합니다. 소실 내 집이 불타버렸네요. 내 집이 불탔으면 일단 불타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요. 그럼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나는 집이 있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그럼 공사 기간은 보유 기간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니까 공사하고 있는 중에는 집 없는 사람이니까 보유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네요.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만 살아버리면은 보유기간 2년 보유 안 해도 되고 5년 이상만 살아버리면 여기서는 거주기간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5년 이상만 살았더라면 2년 보유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외 이주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있죠.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주겠다. 2년 안에 팔면 특혜를 줬다. 출국하고 나서 2년 안에만 팔아야지 2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근무상의 형편, 직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집에서 몇 년 살고 이사 가면 되고 1년을 거주하고 이사를 가셔야만 보유기간 2년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고가주택 나왔네요. 고가주택이라고 나오면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실거래가로 판단한다. 실거래가로 얼마가 넘으면 고가주택이고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나눠서 집이라는 이야기인가 전체를 집으로 보는가요? 전체를 집으로 보니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얼마 초과 여부, 얼마가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19번이네요. 지금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죠.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실질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양도 차익이 4억이네요.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라는 이야기는 전체가 4억이에요. 그럼 전체 4억 중에서 이 중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가 되니까 전체 양도 가액분에 양도 가액에서 얼마를 빼면 그런가요? 12억. 12억을 초과하니까 12억을 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억 곱하기 전체 양도 가액은 얼마인데? 15억. 그 15억 중에서 얼마까지는 비과세니까 12억이 비과세네요. 그러면 4억 곱하기 15분의 3. 자, 이거 두 개 이렇게 갖고 나니까 5분의 1. 그러면 4억을 5분의 1로 나누니까 8천.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네요. 요 계산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식만 알면 요 식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가주택의 전체 실제 양도가액분의 12억 초과분을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12억 전체 금액 중에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전체에서 12억을 뺀 금액을 고가주택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20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겸용주택이네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로 사용하는 것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잡아라. 주택만 주택으로 잡아라. 전체를 주택으로 잡아라.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잡아라. 주택만 주택으로 잡아라. 주택만 주택이다. 그럼 주택만 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이다. 주택은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본다. 이 말은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는 이 말은 무엇만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주택만 주택입니다. 주택만 주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끝났네. 해보니까 비과세 진짜 별것 아니에요. 책에는 내용이 무지 복잡한데 시험 문제 비과세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왜? 비과세는 어렵게 되면은 무조건 복수 정답이에요. 네, 예외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과세 문제를 낼 때는 단순하게 숫자만 내게 돼 있어요. 비과세는 단순하게 숫자만 내니까 숫자 위주로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막 그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어려운 건 책이 끝에 있으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요. 계산식을 지금 한번 써볼게요. 양도 가액에서 제일 먼저 양도 가액에서 뭘 첫 번째로 빼고 취득 가액 빼고 또 필요 경비 빼면 이걸 두 개를 빼면 남는 게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에서 다시 또 뭘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시 뭘 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요 식만 익히면 진짜 쉽다니까요. 근데 이 식을 익히지 않으면 무지 어려워요. 봐요. 양도 차익,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네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뭘 빼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그랬으니까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빼면 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식을 아는 사람은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린다는 분은 이 계산 구조를 지금 익히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나중에 빼는 것.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가장 나중에 빼는 것은 자, 다시 가네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줘요.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만약에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거 물어보면 기본공제. 3번하고 4번을 비교해서 조심하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3번, 4번은 앞쪽으로 비교해서 주의하고 이렇게 다뤄놓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5번 가보죠. 5번은 이제 추계 방법이네요. 추계 방법은 우리 추계 방법을 잡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겠던가? 순서. 자, 그러면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순서를 어떤 순서로 했냐면 매, 감, 기. 매, 감, 기 이렇게 순서 1번이네요. 답은 절대 환산 들어오면 안 돼요. 환산은 취득에서만 환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도 순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가면 돼요. 환산 취득 가액은 어디에서만 나옵니다. 그랬는가? 취득 가액을 주기할 때만 나오겠습니다.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영수증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갖다 붙여도 나의 실거래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남의 걸 갖다가 붙여도 내 거라고 똑같이 봐주겠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는 것은 실지 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실지 거래 가액으로 인정했으니까 양도 가액을 실거래가로 했으니까 취득 가액도 당연히 뭘로 해야 된다. 실거래가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일괄 양도해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내 마음대로 기재를 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구분해서 표시했는데 법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내가 기재한 방식과의 차이가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내가 기재한 건 잘못된 걸로 본다. 30%다 50%다.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방식하고 정부 법률에서 정한 방식하고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내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요. 계산 구조도 끝나버렸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이제 양도 차익의 계산으로 이제 가보네요. 이제 5번에서 양도 차익의 계산은 이건 뭐냐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가액에서 무엇과 뭘 빼면 되겠는가?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 그럼 먼저 양도 가액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 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돈 이 말인가? 내가 준 돈 이 말인가? 받은 돈. 내가 받은 돈이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넘겨주고 받은 돈이니까 내가 받은 돈 전부 그래야 된가요? 받은 돈 중에 일부만 그래야 된가? 세금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라?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럼 정부가 세금 받을 때 너 일부만 세금 내놔라, 다 내놔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신 부담했을 때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내가 받았다고 보는 거야, 안 받았다고 보는 거야? 받았다. 내가 낼 걸 그 사람이 내줬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내가 받은 돈 전부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양도가액이란 말이 나오면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받은 돈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수관계에 나왔네요. 특수관계인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 특수관계에 나오면 세법에서 무슨 생각하라는 얘기했던가요? 사기친다. 저 사람 사기칠라네. 사기칠라 하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어요. 뒷조사 해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은 그 거래를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부인해버리고 다시 양도가액을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시가를 하겠네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런 경우에 시가가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바꿨던가? 그렇죠. 거기서는 시가 인정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됐으니까 여기서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다음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3억 이상 차이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면 5% 이상 차이 나면 나쁜 행위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요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고 이름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라고 쓰고 취득세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3번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요 경비로 가는 거예요. 경비 처리. 이제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빙은 실제 증빙이 그러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만 인정이 되는가요? 금융거래 내역도 인정이 되는가요? 금융거래 내역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송하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갔으며 이 소송 비용은 무엇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4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네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했어요. 자, 요 지문을 이걸 복잡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오늘 돈을 다 줬는가? 오늘 못 줬는가? 못 주고 오늘 주지 못하고 언제 돈을 준다겠는가? 다음 달에 준다겠는가? 1년 뒤에 준다겠는가?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단기일 때다, 장기일 때다. 아시네요? 장기 거래일 때만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장기 거래. 그러면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동안에 무엇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 이자. 그러면 이게 바로 추가 부담 이자라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부담할 이자예요. 그럼 추가로 부담할 이자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줘야만 내가 취득하겠는가요? 안 줘도 취득하겠는가요? 안 줘도요? 안 주면 내가 안 팔죠. 내가 왜 팔아요? 아니 1년치 이자 네가 내놔라.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돈 받을게. 나 1년 뒤에 이자 못 주겠는데 그럼 내가 왜 너한테 파냐고. 안 팔아. 나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해치하면 1년 동안 이자 얼마 받을 건데 1년에 은행에서 줄 이자 네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1년 동안에 줄 이자를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하고 있는가요? 달라고? 손 이렇게 떨면서 뭐라 하는가요? 빨리 주라고. 요구. 그래서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자율이 무슨 이자를 적용한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 그 요구 수익률은 그거는 지금 합당한 이자다, 합당하지 않는 이자다. 합당한.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된 이자니까 현행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간단해요. 이것만 알면 그냥 이자율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그러면 나 이만큼 너 이자 이만큼 줄래?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1년치 이자 줄게. 그러면 물건값 플러스 이자까지를 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돈을 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자, 5번. 똑같은 거예요.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정할 때 그 물건값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원가 이자를 뭐해서? 환산해서 더해가지고 거래가를 확정했으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살려면 이자를 줘야 살 수 있다, 안 줘도 살 수 있다? 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6번.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조금 있어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그랬어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매각으로 간주를 해요. 그럼 폐업을 하면 이제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을 때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이걸 누구에게 팔았다고 본다는 이야기인가? 본인에게. 그러면 본인에게 팔았다고 보니까 이 잔존 재화에 대한 물건값 속에는 부가가치세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이 잔존 재화의 물건에 대해서는 이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까지 주고 샀다고 보는가, 안 주고 샀다고 보는가? 주고 샀으니까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내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7번이네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발생한 이자인가요? 나중에 발생한 이자인가요? 나중에. 이건 취득과 관계 있는 돈이다, 관계 없는 이자다. 관계 없는. 그럼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8번은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했네요.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또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미 써먹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비로 다시 빼줄 수는 없습니다. 9번은 은행에서 주택대금의 충당이 대출금이잖아요. 대출이자. 은행에서 내가 집을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받은 이자는 필요경비로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누가 잡아준다고 그래요? 대출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인가요? 은행하고 관계인가요? 그럼 그 물건 거래하고 관계 있는 돈이다, 관계 없는 돈이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은행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비용 처리 해줄 생각인가 안 해줄 생각인가? 그렇지요. 어떻게든 안 해줄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10번 앞에다가 주의하고 나가세요. 10번은 지금은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어렵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죠. 네 번 나왔는데 네 번 다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요게 네 번 다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네 번 다 계산 문제로. 왜 계산 문제로 자꾸 강조한 거 알겠죠? 네 번 다 그렇게 나왔어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경비를 둘 중에 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자, 1번 환산 취득가액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거, 두 개 합한 거.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더하기 필요경비 계산공제 한 금액과, 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양도 비용을 더한 거, 이 두 개를. 그러면 정부가 환산 취득 가격으로 인정한 거에다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 양도 비용으로 지출한 걸 실제로 들어간 걸 비교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들어간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둘 중에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비용 처리할 때는 둘 중에 더 큰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걸 인정해 주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게 하려고 문장을 우리말을 살짝 틀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말을 틀어놔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이 2번보다 이 둘 중에 하나 하면은 그때는 실제 2번으로 필요 경비를 할 수 있다 일어났어요. 1번이 2번과 비교해서 1번이 크면 1번으로 가고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2번이 크면 2번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읽어봐요. 1번이 2번보다 크니까 2번으로 가고 있는가요? 적으니까 2번으로 가고 있는가? 자, 1번이 2번보다 크면 몇 번으로 가는가요? 1번으로. 1번 2번보다 뭐하면? 적으면 몇 번으로? 2번. 그럼 지금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합계액으로 가는 것은 1번이란 이야기인가 2번이란 이야기인가? 2번으로. 그러면 둘 중에 큰 것을 해야 되는가? 적으면 그래야 되는가? 1번이 더 적으면 더 큰 2번을 필요경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할 뜻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해놓은 이유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런가요? 불리하니까 그런가? 유리하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하니까 납세자들이 해석을 못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리하니까 네가 알아서 공제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공제 빼 이걸 더 많이 빼든지 모르면 공제 적게 빼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환산 취득 가격이나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것과 실제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서 내가 둘 중에 큰 걸로 비용 처리한다, 적은 걸로 비용 처리한다. 큰 걸로. 그럼 이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1번이 2번보다 적어버리며 1번이 2번보다 적으면 몇 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1번이 적어버리면 2번으로 가고 1번이 2번보다 커버리면 몇 번으로 가고 1번으로 가고 이렇게 해석을 해.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쉬워요. 무조건 크다 작다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끝에 가서 여기를 만약에 뒤에를 환산 취득 가격이나 필요 경비 공제액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한다 하고 말은 1번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1번이 컸다는 이야기인가 작았다는 이야기인가?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지문을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네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은 우리 자본적 지출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익적 지출은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번 가보죠. 13번은 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이 돈을 썼더니 내가 이용하기가 편하네. 이 돈을 썼더니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내가 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갔는가요? 값어치가 그대로인가요? 올라갔네.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는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철거 비용, 철거할 때는 우리 건물을 철거할 때 붓으로 이렇게 하면서 철거하든가 망치로 막 때려 붓든가요? 망치로 때려 붓죠. 망치로 때려 부수면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 쪽 지출이다. 그래서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은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도 이것도 추가로 부담했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값어치가 그대로 다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필요 경비로 인정되겠습니다. 그래. 자, 15번. 15번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물건을 팔고 내가 세금 신고를 못 하니까 세무사한테 맡겨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님에게 맡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된다. 인정돼요. 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만 있으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을 주택 채권은 이거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가요? 반드시 사야 된가요? 반드시 사야죠.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걸 만기 전에 팔아가지고 손해보고 팔았더라도 매각 차손이 발생이 됐더라도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있어요. 반드시 사는 거니까. 내가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고 팔았을 때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단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 한도까지만 인정한다. 전액을 인정한다. 전액.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전액으로 인정한다. 한도까지만 인정한다. 한도까지.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금융기관이었을 때는 금융기관이 아니면 한도까지만 금융기관이면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필요경비까지는 다 또 끝났어요.